대한민국이 70년대에 했었던 새마을 운동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짧은 기간 안에 북한의 경제,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것이다.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일이 된다 하면 그래도 북한에는 그런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인재들이 있는 건데 다른 국가들이 그거를 여전히 무서워하진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핵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전을 만든다든가 필요한 부분에 평화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뭐 북한이 핵 개발에 투입되어진 인력, 그들의 과학 수준 이런 걸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야죠. 북한도 단기간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술력을 지금 문제는 핵무기 쓰는데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라는 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제 강대 국가만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이지만 뭐 지금은 이제 핵무기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국가가 만약에 결심만 하면 웬만한 나라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화를 파괴하고 또 긍정적인 발전을 저해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핵기술, 그들의 과학기술을 핵이 아닌 평화적인 북한이 전력도 부족한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지금 모든 생활이 사실은 뭡니까? 원자력이 다 활용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먹는데, 의료, 그렇죠? 거기에 북한의 기술력으로 전환되어져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게 평화 통일인 거고 전 세계가 통일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남한 정부가 시행했던 새마을 운동이 통일 이후 옛 북한 공동체 여가족일까요? 이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 초에 시작됐거든요. 1970년대 이전만 알아도 남한이 북한보다는 못 살았어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남한이 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국민 소득이 $100도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냐 했을 때는 새마을 운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자주 협동 스스로 이제 일어서자 농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주민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은 다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을 개량 주택으로 바꾸고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고 그걸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새마을 운동 때문에 농촌 지역이 경제가 발달하고 잘 살게 되고 말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차가 좁혀들고 말이죠.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배가 가장 잘 된 나라 2위였어요 그때. 도시와 시골이 같이 발전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새마을 운동이 가난한 나라가 단기간에 잘 사는 나라로 바뀌게 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발전이 겹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델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엔 개발 이사에서 새마을 운동이 하나의 저개발 국가의 모범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 동남아시아 나라들,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새마을 모델을 자국에 가져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배우고 있고. 이게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새마을 운동이죠. 북한 주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노후와 새마을 운동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녹색 혁명을 통해서 벼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쌀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북한에게 이전하게 되면은 북한의 식량난을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등소평이 개혁개방, 경제개발을 시작했잖아요. 등소평이 시작하면서 모델로 봤던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중국을 발전시켰고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이 아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저개발 국가의 발전 모델이다. 그 모델은 지금의 북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교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EDCF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쪽 개발도상국에 저희가 기술이나 이런 능력들을 받아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정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 금융권이 이제 저희 허브가 중심이 돼서 더 외국 국가로부터 이제 자원을 받아서 통일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쪽 분야에서 자세하게 말씀.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도 해외 원주를 받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하고 뭐 새마을 운동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제 잘 사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를 이제 원조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ODA 공적개발기구 국가로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네.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유일한 케이스예요.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경제가 네. 발전해가지고 주는 나라도 바뀐 것이 대한민국이 처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통일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일이잖아요. 거기다 북한을 가지고 병상한다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네. 되죠.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하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바로 북한의 경제 개발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게 뭐겠어요? 우리가 북한 개발을 위한 투자, 자본 투자의 허브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세별 국가들이 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국제 투자를 이끌어가지고 그것을 북한의 개발에 쓰게 되면은 얼마나 효율적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 금융 자본 투자의 허브 중심은 지금 여의도잖아요. 여의도에 보게 되면 국책은행들이 다 있고 증권사들이 다 있잖아요. 또 여의도라는 지점이 수도권이고 인천공항하고 가깝잖아요. 김포공항하고 가깝고 지금 한국이 IT 산업에서 상당히 선진 국가잖아요. 국제금융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경제력, 기술력, 또 IT 산업, 교통의 어떤 인접성. 도로망 이런 것들 여의도라는 것이 처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다 고층 건물로 될 텐데 이미 있는 이점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의 국제 금융 타운을 형성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국제 자본들이 여의도에 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바로 여의도가 국제 금융의 허브가 돼 가지고 투입된 자본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바로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의도에 한국산업은행이라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이제 일반 은행이고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가국책은행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산업은행이 북한의 인프라 개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은행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단기간에 북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그 세계 경제에도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군사 안보적인 갈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 된다.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빨리 선택만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북한이 그런 초이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꿈을 갖고 플랜을 갖고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북한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세계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게 되면은 큰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런 걸 논의하고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입니다. 평양은 한반도 통일 후에 글로벌 도시 가능성 어떻게 생각? 글로벌 시티로서의 평양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평양이 지금 인구가 한 250만인데 일단은 평양은 6.25 전쟁 이후에 다시 계획 도시로 지어졌기 때문에 계획은 잘 돼 있어요. 비교적 잘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통일되게 되면은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평양이 또 하나의 그 중심지가 될 수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조선시대 오래된 전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다 그러면은 평양 같은 경우는 어찌 보게 되면 대륙하고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큰 도시고 지금 북한의 수도 아니겠어요. 평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데다가 일단은 도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산업이나 고급 두뇌들이 평양에서 거주하면서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글로벌 시티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서울보다 더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술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가장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 그게 들어가려면 가장 크게 발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나 IT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것을 다 새롭게 세팅하는 과정에서 초현대식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글로벌 시티가 될 수가 있죠. 평양은 뭐 수도니까 거기에 우수한 두뇌들이 다 있잖아요. 북한이 그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분서적인 부분에 쓰여서 문제인 것이지 그런 인재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평양이 어찌 보게 되면 21세기 4차 산업, IT 산업이 주도하는 그런 문명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통일
후 이런 경제적 측면이나 국제적 관계 그리고 청년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의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코리아 드림 이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저희가 통일 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See you.